계엄이 점점 현실이 돼 가고 있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입니다. 그 정황을 뚜렷하게 만든 것은 바로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입니다. 아직 임명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명을 하는 상태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반대한들 임명장 주면 끝입니다. 자, 김용현 이 사람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서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안보 위기를 또 초래했지요. 최수근 해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지요.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실 지금 탄핵으로 가도 모자람이 없는데 말이죠. 자, 그 단계까지 갔어요. 지금 국회가 192석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는 야당이 그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선제적으로 이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정황 중에서 핵심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이지요. 세부적인 또한 의심거리는요. 우선 첫 번째 충암고 선배 아니겠습니까? 1년 선배. 윤석열의 1년 선배가 바로 김용현입니다.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지금 군의 자정기능 역할을 해야 하는 방첩사령관, 옛날에 기무사령관에 또 충암고 출신을 갖다 앉혔습니다. 군의 가장 큰 정보를 다루는 방첩사령관, 여기도 충암고 출신으로 했다. 아니, 역대 대통령도요,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 출신을 이렇게 군에 요직에 앉히진 않았습니다. 이 윤석열이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방첩사령관은 군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장관한테 직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도 직보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런데 특정고등학교가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면은 국가와 국민 수호보다는 대통령 부부 수호, 윤석열 정권 수호에 더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사성장군 김병주 최고위원의 지적입니다. 당장 최수근 해병 특검이라든지 이거 방탄하는데 아마 우선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 정권을 지키는데 지금 우선인 윤석열 정권 말이죠.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 여기고 있단 말이죠. 특히 계엄 상황이 만약에 발동된다면은 그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합동수사본부장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되고 나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습니까?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이가 그 권력 갖고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실상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섰던 거 아닙니까? 서울의 봄이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10월에 장군 인사가 또 있어요. 이때 김용현 라인들, 충암고 라인들이 전면 포진하는 것은 아닌지, 이로써 완전히 대통령 가까운 인사들로 군이 완전히 세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뭘 하기 쉽겠습니까? 계엄입니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특히 군의 인사 생리를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이거는 계엄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박근혜 때 탄핵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 보면은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삼았지만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 문서 이걸 보면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혐의, 무죄가 난 거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토대로 해서 실행에 옮긴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지금 계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계엄. 사실 1980년, 저 그때 7살이었거든요. 예, 계엄이 뭔지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올해 50이 된 저도. 그 시대에 그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70, 80 되셨을 거예요. 지금 나이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계엄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남한이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해킹 공격하고 있고요. 뭐 휴전선에서는 계속해서 확성기 방송하고 있고요. 대북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방치하는 속에 풍선이 계속 북으로 넘어가고 있고, 서해상에서도 포사격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계속해서 윤석열이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이러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지전 발발하겠죠? 국지전 발발을 이유로 해서 윤석열이는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은 전시라고 하는 것이 적과의 교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지전도 그 계엄의 어떤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변은 또 무엇일까요? 국내외 소요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선포되는 국가 긴급권, 이게 바로 계엄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계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3권이 분립이 돼 있잖아요. 3권. 네, 입법, 사법, 행정. 예. 자, 근데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과 사법이 합해집니다. 행정과 사법이 합해져요. 행정, 대표적으로 검찰, 경찰이 있겠죠. 사법, 바로 법원입니다. 이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분리가 되느냐? 검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다 싶으면 법원이 기각도 시키고 그러는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새끼 구속시켜. 그럼 바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법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행정부와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을 체포, 구속하고 판결까지 원스톱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게다가 군사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군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여러분 3심제 같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심으로 끝납니다. 예, 즉각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국가 비상시 계엄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내부의 적을 겨냥한 것이 바로 계엄이었습니다. 역대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 발효됐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괴담이 현실이 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인기 침투 당시에 서울 용산 하늘이 뚫렸다라고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장군이 북한과 내통했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얘네들은 특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수구 부패 언론들도 말이죠. 뭐 지금 김병주 의원이 또 김민석 의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계엄 공포를 높여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는데, 아니 계엄을 안 할 거라고 어떻게 당신들은 장담을 합니까? 뭐 윤석열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계엄 정황, 정말 등골이 오싹한 정황 또 있습니다. 어제도 김태현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최근에.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북한이 개전 초에 반국가 세력을 이용한다. 개전 초에. 뭐겠어요? 북한이 전쟁을 걸어온다, 도발한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개전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개전 초에 남한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엄을 발발해서 남한 내에 정권 비판 세력을 반드시 예비검속처럼, 예비검속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거기 이은주 씨가 나왔었어요. 장동건의 그 약혼녀로. 옛날에 그 보도연맹이라고 좌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국가가 용서해 주겠다
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그렇게 스스로 좌파임을 신고하라고. 그래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안 하니까 쌀을 줬던 거야. 쌀 받으려고 그거 가서 사인한 거지. 좌파도 아니면서. 이은주도 바로 그런 경우였고, 전쟁 발발하니까 바로 보도연맹 딱지 붙여가지고 다들 예비검속으로 해서 즉결처분, 총살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비검속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자기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도한 짓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개전 초에 반국가 세력을 이용한다, 북한이. 윤석열의 이 말이 심상치 않게 다가와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171석을 포함해서 우원식 의장까지 포함하면 171석이죠. 국회 190석이 넘는 야권은 언제든지 과반 이상이니까 계엄을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에 따라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87년 그 개헌 때 집어넣은 건데 너무 잘 집어넣었어요. 그냥 뭐 이게 없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엄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걸 모르겠습니까? 저 계엄을 지금 빌드업하는 놈들이 모르겠냐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이 통합이 된다. 계엄이 되면은. 그럼 입법권은 보장되느냐?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입법권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의원들 과반 이상이 계엄 중지를 결의하면은 계엄이 중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입법권도 그렇게 제대로 보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착같이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것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1980년 5월 18일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한 다음에 무력으로 봉쇄했고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했죠. 국회를 대신해서 입법권을 가진 조직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국보위라고 국가보위입법회입니다. 요거는 바로 전두환이가 위원장을 했던 것이죠. 계엄 상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헌법을 무력화하고 계엄사가 모든 걸 다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기술을 발동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계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기억하시죠? 여수 순천 그 지역에 반란 세력이 많다고 그 앞에 바닷가에서 함포 사격을 했어요. 여수 순천에다 대고. 이게 뭐예요? 다 죽으라고 쏜 거 아니에요? 다 죽으라고. 마치 5.18 때 헬기 사격을 했듯이. 이게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포 사격이 뭐예요? 맞고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엔 계엄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지만 그냥 계엄이란 이유로 총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압도 지배를 했던 것이죠. 그게 계엄입니다, 여러분. 계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용될 것 같지요? 온 나라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계엄이. 운용하는 놈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여러분 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제가 일부러 그 공포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민주당을 너무 못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민주당은 우리보다도 정보가 많고요. 군의 동태와 움직임을 우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전략가라 할 수 있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어디 있는 누굽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뉴 라이트라는 영어 이름으로 포장한 친일 매국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 행위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독재와 부마항제,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가와 민생보다 정권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만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정권 보위 계엄이 아니라 민생 회복, 경제 긴급 조치를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한마디 한마디 버릴 게 없어요.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만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렇게 무도하게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을 생각을 한다면요,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거국적인 저항을 하게 된다면 정말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앞서서 이용마 기자가 한 말 기억하시죠? 우리는 한 번도 질 것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다.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이길 것이라는 점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21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해서 짓밟으려고 하는 독재자, 이런 인간이 대통령 된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 이런 자에게 굴복당할 대한민국일까? 이것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아요.